ADHD 이거 의사들이 만든 병 아니냐? 약 팔아먹으려고 만든 병 아니냐? 제가 실제로 ADHD라는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많은 말이기도 합니다. ADHD 이게 병이 맞나요? 이거 그냥 성격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있는 거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장 대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앨런 프란시스라는 되게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쓴 책인데요. 지나치게 진단을 쉽게 내리고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일상적인 불안이나 건망증, 주의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병으로 만들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진단이 많아졌지? 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본래 정신질환의 역사가 광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조현병, 지적장애, 마녀, 광인 이런 사람들에게 비도덕적이다, 이상하다, 나쁜 성격을 갖고 있다, 의지박약이다,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씌워가지고 정상인과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예전에 정신질환의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냥 분리와 수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감옥이나 마찬가지 수준이었어요. 옛날에 17세기 이런 데는 수용소에서 쇠사주 차고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정신질환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IQ 검사도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정신 박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널리 쓰이고 있는 DSM-5라는 이런 진단은 정신질환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1900년대 초에 광인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에서 통계 열람 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50년대에 2차 세계대전 전쟁을 거치고 나서 도저히 그걸로만은 사람들의 증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게 DSM이라는 진단 체계입니다.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질환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질환인 조현병이나 지적장애 이런 걸로는 설명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DSM이라는 진단 기준을 전문가 집단과 국가가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낸 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진단이 들쑥날쑥했어요. 어떤 의사가 보면 이 사람은 조현병이고 어떤 의사가 보면 이 사람은 신경증이고, 진단이 다 달랐던 것을 기능적 MRI 같은 연구, 뇌파, 혈액학적 연구, 염증 수치, 그리고 통계학적인 연구, 현대의학적인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동원을 해서 환자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표준화되게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진단 기준을 아주 딱딱 맞춰서 내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뭐가 좋아지게 됐느냐, 치료와 연구뿐만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나 국가에서 뭔가 복지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통계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표준화된 양식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의 가능성이 많이 열리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문제가 없는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됐죠. DSM 진단 체계가 너무 비대해지고 있고 정상인을 질병으로 부르게 된다는 비판이 있게 됐습니다. 폭식장애 같은 것들, 밥을 막 뭔가 먹는 거, 이거가 진짜 병이 맞나?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복합 애도반이라고 해서 소중한 사람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는 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비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과진단이 붙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치료를 진짜로 받아야 되는 중증 질환자들이 소외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숫자, 그리고 거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구조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상인 혹은 정상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살, 자해, 타해, 환청, 환각, 망상 혹은 지적, 자폐성 장애,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을 기회가 사실은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진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을 과진단 받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맞냐라는 물음에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신질환 발병 후 영국은 평균 30주, 미국은 52주 만에 병원을 찾는 반면 한국은 84주가 지난 후에 병원을 찾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머무는 기간도 가장 깁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되지 않아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치료의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회복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평균 수명을 갖고 있는 다른 유럽 나라인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에 비해서 현저히 정신과 약물 소비량, 처방량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바논, 태국, 알제리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고 병원에 잘 오지 않으며 약을 잘 먹지 않고 있는지를 정말 간결하게 보여주는 그런 연구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쓸데없이 음모론에 휘둘려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견해를 물어보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하셔도 좋다. 그리고 그 의사의 소견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곳을 가보셔도 됩니다. 정신과적인 질환의 특성상 언제 누구를 만났느냐가 진단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의사마다 보는 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군데 더 찾아간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일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끝으로 앨런 프란시스 책에 나온 구절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책으로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바란다. 우선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피하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